안녕하십니까. IR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호입니다. 저희 신안을 상징하는 파랑색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신한금융지주회사의 2023년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는 올해 새롭게 부임한 그룹 CFO 천상영 부사장과 신한카드 CFO 최재훈 부사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 설명을 위해서 고유선 미래전략연구소 소장도 참석했습니다. 이외에 작년과 같이 그룹 CSO인 고석헌 부사장, 그룹 CRO인 방동근 부사장, 신한은행 CFO 김기웅 부행장, 신한증권 CFO 이동 상무, 그리고 신한라이프 CFO 박경원 부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순서는 2023년도 전반적인 경영 실적 및 2024년도 아웃룩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상영 부사장의 2023년도 경영 실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년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 그룹 CFO를 맡게 된 천상영입니다. 앞으로 그룹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일관된 추진, 또 그와 관련된 시장과의 투명한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3년도 4분기 및 연간 경영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 있는 하이라이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4분기 그룹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 인식과 일부 비경상 요인들로 인해 전 분기 대비 53.9% 감소한 5,49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연간 기준 그룹의 당기순이익은 4조 3,680억 원으로 비이자 이익을 중심으로 한 견조한 탑라인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대손 비용과 선제적인 비용 인식 등의 요인에 따라 전년 대비 6.4% 감소하였습니다. 그룹의 연간 CIR은 전년 대비 2.5%포인트 감소한 41.4%로 그룹 차원의 비용 효율화 노력과 함께 영업이익의 증가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룹의 연간 대손 비용률은 57bp로 전년 대비 23b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미래 경기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과 부동산 PF 사업장 재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추가 충당금을 인식한 것에 기인하며 이를 제외한 경상 대손 비용률은 38bp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의 자본 정책입니다. 금일 이사회를 통해 23년 결산 주당 배당금을 525원으로 결의하면서 연간 주당 배당금을 2,1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총 주주 환원율은 4번의 자사주 매입 소각 금액 4,859억 원을 포함하여 36.0%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주주 환원 현황 및 24년 주주 환원 계획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는 22년부터 분기 배당 및 주기적인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을 이행하여 왔습니다. 24년에도 전년과 동일한 방식의 분기 균등 현금 배당을 시행할 예정이며 주당 배당금도 상향할 계획입니다. 23년 결산 배당 기준일은 24년 1분기 배당 기준일과 근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4년 2월 결산 배당 이사회 이후 가장 빠른 기준일인 2월 23일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4년 분기 배당의 경우 기준일은 전년과 동일하며 1, 2, 3분기 배당 지급일을 각각 5월 10일, 8월 9일, 11월 8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자사주 매입 소각 정책은 금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1분기 1,500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도와 유사하게 주기적으로 자사주 정책을 검토해 나가되 연간 기준으로 전년도 이상의 소각 규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총 주주 환원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에는 22년부터 시행 중인 중기 자본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는 그룹의 주요 경영 성과와 4분기 중 있었던 비경상 요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룹의 이익 지표 등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페이지부터 그룹의 세부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그룹의 이자 이익입니다. 23년 그룹의 연간 이자 이익은 마진이 1bp 상승하고 금리부 자산이 2.6%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2.1% 증가한 10조 8,179억 원입니다. 4분기 중 은행 NIM은 대출 성장에 따른 이문율의 소폭 하락과 함께 유동성 핵심 예금 감소로 인한 조달 비용 상승으로 3분기 대비 1bp 하락한 1.62%를 기록하였습니다. 은행의 대출 자산은 4분기 중 1.4% 성장하며 연간 기준 3.2% 성장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 및 DSR 규제 등에 따른 신용대출 수요 감소와 안심전환 대출 유동화 영향에도 불구하고 4분기 중 성장 전환하며 전년 말 대비 0.7% 감소한 수준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기업 대출은 대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 중심의 수요가 연중 지속되며 전년 말 대비 6.6% 성장하였습니다. 상세 자료는 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는 은행의 대출 자산 성장과 조달 및 마진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그룹 비이자 이익입니다. 그룹 비이자 이익은 2022년도 급격한 금리 상승 효과가 소멸되면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전년 대비 51.0% 증가했습니다만 전 분기 대비로는 보험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생금융 관련 비용과 대체 투자 평가 손실을 인식하며 47.0% 감소하였습니다. 그룹 수수료 이익은 개인 소비가 회복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이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9.7% 성장하였습니다. 그룹 보험이익은 최적 가정 변경 영향 등에 따라 전분기 대비 26.8% 증가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는 그룹 비이자이익 현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그룹 판관비입니다. 판관비는 계절적 영향 등에 따라 3분기 대비 6.8% 증가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감가상각비 증가와 희망퇴직 비용 인식,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4.5%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룹 누적 CIR은 판관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개선으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41.4%를 기록하였고 희망퇴직 효과를 제외하면 40.0%로 2.7%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그룹 대손 비용입니다. 그룹의 연간 대손 충당금 전입액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 건전성의 전반적인 악화와 보수적인 경기 전망 등을 반영한 추가 충당금 인식으로 전년 대비 70.8% 증가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부동산 담보대출 LGD 등 그룹 RC값 조정 영향과 부동산 PF 관련 사업장 재평가를 통해 대손 비용을 추가로 인식하며 61.4% 증가했습니다. 대손 비용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연체율을 살펴보면 은행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전분기 대비 EBP 하락한 0.26%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말 대비로는 4bp 상승하였습니다. 카드의 경우에는 선제적 신용조치 영향 등으로 연체율과 연체 선행지표인 2개월 연체 전이율이 전분기 대비 각각 9bp, 6bp 상승하며 1.45%, 0.46%를 기록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그룹의 자산 건전성, 그룹사 및 글로벌 손익에 대한 상세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주요 자본 지표입니다. 12월 말 기준 보통주 자본 비율은 전 분기 대비 21bp 상승한 13.13%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순이익 증가와 금리, 환율 하락 등에 따른 RWA 감소에 주로 기인합니다. 다음 23페이지와 24페이지에는 당사의 디지털과 지속 가능 경영 활동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망입니다. 먼저 2024년도 환경에 대한 전망은 그룹 미래전략연구소의 고유선 소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지주회사 미래전략연구소 고유선 소장입니다. 2024년 국내 경영 환경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DP 성장률은 지난해 1.4%에 이어 올해에도 1%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수출이 반도체와 IT 중심으로 회복되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잠재 성장률인 2%에 다소 못 미치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 흐름 속에서 올해 수출 기업은 자금 수요가 탄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내수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상황과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금융권 전반적으로는 자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입니다. 올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6%에서 둔화된 2%대 중후반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측 인플레 압력은 낮아질 것입니다. 다만 전쟁 장기화 그리고 최근의 중동 분쟁 확전으로 인해서 공급 측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엇갈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는 하락 속도가 매우 느릴 것 같고요.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인 2%를 당분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부담이 높게 유지되면서 가계 소비 여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재 중심의 기업의 회복은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성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망이라든가 판관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금리입니다. 24년 금리는 국고채 3년물 평균 기준으로 봤습니다. 지난해와 유사한 3%대 중반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인플레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는 빠르게 진행되기보다는 올해 중반 이후에나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장금리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2010년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저금리 시기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조달 비용 부담이라든가 연체 위험은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금리 영향은 자금 조달의 방식이나 자산 건전성 수준에 따라서 은행과 여전업 등 업권별로 그 영향이 차별화되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고금리 지속이 되고 있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PF 위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가 있어서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서 국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24년 국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양극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아파트 등 우량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고 기타 지역이나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선호는 약해지는 그런 차별화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및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권의 부담은 여전히 커지는 그런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24년도 경영환경에 이어서 다음 27페이지에서는 24년 재무 가이던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는 효율적인 RWA 및 자본 관리를 위해 명목 GDP 성장률 수준을 감안하여 원화대출 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최소 1회 정도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마진관리 정책을 펼쳐나가는 한편 2023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시장 흐름에 적극 대응하여 비이자 이익의 지속적인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판관비 관리를 통해 그룹 전반의 비용 효율화 활동을 강화하여 40%대 초반 수준의 그룹 영업이익 경비율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손 비용은 전년도 수준 이내의 대손 비용률 관리를 위해 보수적인 리스크 정책을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는 그룹과 주요 자회사들의 상세한 설명 자료와
주요 경영 지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늘 말씀드렸듯이 줌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손들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를 위해서는 순차 통역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첫 질문은 HSBC 증권 원재웅 이사님입니다. 원재웅 이사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주환원 정책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3년도 이제 36% 해서 작년도 30%에서 6%포인트 오른 그런 주주환원 정책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자사주 소각 공시한 거 보니까 저희가 1,500억 이번에 공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는 균등 자사주, 분기마다 균등 자사주와 그다음에 균등 배당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올해 자사주는 6천억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사주를 통한 주주 환원율은 작년에는 11%였는데 뭐 올해 순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산해 보면은 한 12%? 예, 그 정도 수준으로 1%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금 배당이 작년에 24.8%였는데 여기에서 배당을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6%포인트의 주주 환원 정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약간 조금 그 증가폭이 올해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균등 배당을 계속 자사주랑 분당 현금 배당이랑 똑같이 하시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시는 건지, 그리고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정도의 그 주주 환원 정책 증가폭을 예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시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한 동안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주환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견조하게 확대하겠다. 그리고 분기 배당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병행하면서 탄력적으로 병행하면서 총 주주환원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바탕은 안정적인 CET1이 바탕이 돼야 하면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주주환원율은 결국 회사의 의지와 정책 그리고 일관된 실행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무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발표를 했고 또 작년에 여러 가지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CET1 비율을 지켜내고 또 분기별로 주식 소각을 하면서 주주환원율을 충분히 이행하면서 저희의 어떤 일관된 실행에 대한 것들은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상승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주요 포인트는 전체 주주 환원율의 경우는 자사주 소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게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한 1,500억 또는 방식에 있어서는 분기별이 될지 또는 뭐 6개월 단위가 될지 그건 있겠지만 연간 배당 수준은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는 최소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손익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탄력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더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주주 환원율에 대한 어떤 비율의 증분과 속도는 제가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당기 순이익의 어떤 규모라든지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뭐 결정은 하겠지만 저희들의 어떤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지켜가겠다. 그리고 올해 손익, 작년 손익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긴 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탑라인의 어떤 견조한 수익력 그리고 손실 흡수 여력 같은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주주 환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대신증권의 박혜진 연구위원입니다. 박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대신증권 박혜진입니다. 저 충당금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 그 증권이 이제 좀 저번 분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비시장성 유가증권 평가손실 금액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금융당국이 캐피탈이랑 뭐 여전사들 불이익지론 충당금 강화를 좀 요번에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4분기에 좀 보수적으로 적립을 주문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요거 요번 실적에 4분기 실적에 포함된 건지 여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잠시만 저희가 답변 준비하는데 좀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시장성 유가증권에 대한 증권 쪽의 충당금하고 그다음에 비은행 쪽 충당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증권 CFO께서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증권 CFO 이희동입니다. 질문 주신 부분 이제 충당금과 관련된 사안이고요. 주로 이제 비시장성 관련된 이제 손실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4분기 맞이하면서 연말 결산을 하면서 충당금 정책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고 좀 선제적으로 쌓는다라는 입장을 좀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발생했었던 것들이 이제 부동산 PF인데요. 그거 외에 이제 해외 대체 투자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를 했었던 그런 이제 해외 대체는 아니고요. 과거부터 있었던 그 해외 대체 투자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부분입니다. 투자를 한 이후에 계속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기초 자산에 대한 어떤 이제 자산 재평가하면서 이제 손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과거에 이제 PBS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라인펀드와 TRS 계약을 맺었던 자산들이 있는데요. 그거 역시 이제 기초 자산에 있어서 상당 부분 자산 재평가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비은행 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어떤 부동산 PF 관련해 가지고는 은행 쪽보다는 비은행에 대한 충당금 또 손실 흡수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고요. 또 감독 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결산 막바지까지 저희 캐피탈이라든지 저축은행, 증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PF에 대한 충당금은 계속해서 보수적인 기준에서 바라보고 그걸 적립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증권 같은 경우는 저희 부동산 PF에 대해서 약 한 8.3% 정도 충당금을 적립했고요. 캐피탈 같은 경우는 5.5% 정도 전체 적립률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선순위 비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장에 대한 어떤 개별 사업장 내용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일괄해서 절대 비율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에서 충분히 충당금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자가 없는데요. 다음 질문 네, 질문이 HSBC의 원재웅 이사님 질문 주셨습니다. 이사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까 했던 질문이기 똑같긴 한데 제가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저희는 그 자사주 균등 분기마다의 균등 배등을 좀 탄력적으로 올해는 하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얘기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분기별 소각을 이행해 왔지만 여러 가지 좀 여건 변화들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6개월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는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는 연간 기준으로 자사주 소각 규모를 계속 늘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하나증권의 김도하 연구위원입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혹시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놓쳤던 거라면 죄송합니다. 저희 그 추가 충당금으로 6억 원 말씀 주신 거에 그 LGD 값이나 부동산 PF 등등이라고 항목이 적혀 있는데 혹시 각각에 대해서 발라서 얼마 정도씩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올해에 대해서는 경상적인 CCR을 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요거까지 같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만 저희 답변 준비한 동안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혹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오늘 실적 발표 끝난 다음에 추가 데이터를 드려서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4분기에 전체 경기 대응 충당금을 3,506억을 쌓았고요. 이 내용을 조금 뜯어보면 미래 경기 전망을 반영한 LGD 조정으로 1,603억 원, 그다음에 태형건설 간접 익스포저 등급 하향으로 한 230억, 그다음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또 부동산 경기 하락 선제적 반영 등으로 1,673억 원을 쌓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올해 연간 크레딧 코스트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작년 연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57bp로 해서 대손 크레딧 코스트가 대단히 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건전성 악화로 인한 경상 충당금 증가, 그리고 규정 환경 반영, 또 저희 자체적인 어떤 선제적인 손실 흡수 여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증가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크레딧 코스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과거의 시계열로 돌리다 보면 뭐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그 이전에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보면 뭐 60pp 이상, 80pp 이상 올라갔던 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전성에 대한 관리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가리라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작년까지 쌓은 충당금을 보면 나름 보수적인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작년 기준으로 쌓았다고 보지만 올해 물론 추가 경기 악화의 속도라든지 깊이에 따라서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 내부적인 목표는 일단 작년 크레딧 코스트 정도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네, 다음 질문은 CLSA 증권 심종민 상무님 질문 있으십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LSA 심종민입니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의 6페이지 하단의 주석에 보면은 자본 배분 계획이 성장률 주주환원 4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물론 이제 분기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사주 매입 포함해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40% 수준의 총 주주 환원율을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한 동안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인데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자본 배분 계획의 6대 4라는 것은 일단 원칙적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내부적으로 당기 순이익의 증가분의 60%만큼을 영업활동 성장에 쓰고 40%는 주주환원에 쓰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감안할 부분이 여러 가지 경기의 변동성이라든지 규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칙은 그렇지만 기계적으로 이게 40%의 총주주 환원율이다라는 연결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NH투자증권의 정준섭 위원이십니다. 정준섭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정준섭입니다. 저도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중장기 이제 자본관리 이제 계획에서 보면은, 이제 임시적으로 CET1 비율 관리 목표를 이제 13%로 이제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환경 등을 이제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 혹시 이제 현실적인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CET1 비율을 뭐 목표 혹은 이제 예상을 어느 정도까지 조금 이제 상향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CET1 비율이 이제 연말에 13% 이제 달성 여부가 혹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계신 이제 주주환원 확대 여부나 그 이제 규모 이런 것과 좀 연동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답변 준비한 동안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본 비율 말씀을 주셨는데요. CET1 비율은 지금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라든지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의 확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 상황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공지해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CET1 비율의 목표는 1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해 CET1 비율 예상을 주셨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올해 CET1 비율도 13% 이상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주환원과 관련된 여부는 저희가 이제 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릴 때 안정적인 CET1 비율 기반 위에서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연히 CET1 비율 같은 어떤 손실 흡수 여력이라든지 안정성의 기반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CET1 비율은 13%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주주환원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결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은 충분히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증권의 조지현 상무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전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생금융 반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총 규모 중에 어느 정도가 4분기에 반영이 되었고 이제 남은 비용들이 1년 중에 언제쯤 반영이 되는지 좀 그 비용 반영 스케줄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4분기에 반영된 것이 이제 그 영업 비용으로 들어간 것인지 뭐 그 충당금으로 들어가는 건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부분은 아까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 가지고 추가 충당을 하신 게 1,670억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해외 대체 자산 관련해서 손실을 또 일부 인식하셨다라는 얘기도 하신 것 같아서 이 금액이 그 해외 쪽 평가나 뭐 그 충당금도 포함을 하신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좀 우려가 커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exposure가 있고 회사가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단계인지 뭐 지표로 알려주실 수 있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상생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은행 CFO께서 답변을 주시고 부동산 PF라든지 해외 대체자산 관련 내용은 저희 그룹 CRO께서 말씀하시고요.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은행 CFO 김기웅 병장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은행의 지금 상생금융 지원 총액은 공통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 모두 포함해서 3,067억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2024년도에 이자가 도래되는 146억 원이 2024년도에 좀 반영으로 남겨뒀고요. 그 나머지 2,921억 원에 대해서 2023년도에 결산 반영하였습니다. 항목은 기타 영업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룹 CRO 박문거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PF에 대한 충당금은 해외 대체 투자 자산과는 좀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해외 대체 자산 관련해서 특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말씀 주셨는데 좀 오버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해외 부동산 금융 한 4.1조 정도 됩니다. 은행이 한 1.5조, 그다음에 보험사가 한 1.6조 정도, 한 75% 이상 여기 갖고 있고요. 근데 지표상으로는 지금 현재 고정이야 한 5.1%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대부분이 한 70% 이상이 수익증권 형태로 지금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매년 외부 그 평가 회사로부터 공정 평가를 통해서 손실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난 4분기에도 한 1,300억 정도 이상 지금 손실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형태는 그 대부분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그 어떤 전수조사 또 현장 감리,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전체 4.1조 자산 중에서 이슈 자산을 좀 선정하고요. 그 이슈 자산은 중에서 또 저희가 또 심사를 통해서 중점 관리 대상 자산을 선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중점 관리 대상 대부분이 집중 관리 대상 자산 중에서 평가서원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그 관리를 통해서 밀착 관리하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대단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 몇 년 전부터 이런 대체 자산이나 해외 대체 자산이라든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부 평가 기관, 방금 CRO께서 말씀하셨지만 외부 평가 기관을 통해서 엄정한 기준으로 해서 매 결산기 때마다 평가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충분한 손실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해외 대체 자산이라든지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이슈 자산을 별도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손실 충당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이슈 자산에서 3년간 충당한 손실 부분이 전체 장부가의 기준으로 한 35%에서 한 50% 정도 수준은 저희가 손실 충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 이하로 더 손실이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충당한 손실로 보면 향후에 어떤 그 손실 가능성에 대한 크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손실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질문 대기자가 없는 관계로 잠시 질문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하실 분은 줌에 접속한 상태에서 손들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화증권 김도하 연구원님 질문 있으시네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자잘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혹시 분기별 마진 트렌드 예상하시는 바 있으시면 공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 답변 준비하는 동안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기별 마진 말씀하셨는데요. 은행 CFO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마진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우선 고금리 적금 등의 만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리프라이싱으로 전년 수준을 좀 유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하락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23년 대비 소폭 하락하는 수준에서 관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금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금일 실적 발표에서 소화되지 못한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IR 파트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신한금융그룹의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적 발표를 통해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투자자,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